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대행 체제를 접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쪽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권성동 대행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면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직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는 등 이딴 실책에 당내 사퇴 여론이 들끓으면서 더 이상 지도력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당내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한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뒤이어 윤영석 최고위원도 집권 여당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이준석계로 해석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대위 체제의 뜻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당장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당 지도부를 저자들이라고 지칭하며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할 정치적 이유도 당원 당규상 근거도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지 않았는데도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할지를 놓고 당원 당규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내용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20일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당장 이번 주 금요일로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8월 4일 열리기로 했던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 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긴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송부 요청서를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로, 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엔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여야가 증인을 확정한다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시한인 5일에 청문회를 연다면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찰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휴일을 제외한 8월 5일까지로 최대한의 시간을 드린 거라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나온 데 이어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인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당장 3년 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1살 낮추겠다는 교육부. 아이들이 공교육에 빨리 편입되고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도 있지만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할 때나 1년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애기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할지 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 시간에 저희는 계속 맞벌이 생활을 하는데 그 돌봄이라던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나라에서 책임져 줄 수 있을지. 교육부 안으로는 2025년에는 2019년 1월부터 3월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해 신입생만 8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더 심각한 입시, 취업 경쟁에 내몰릴 거라는 반발이 큽니다. 잠도 못 잤대요, 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아이는 진짜 딱 그때거든요.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생각들을 하셨는지 대안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조기 입학안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왔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인 13개 교육단체에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학제 개편.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없었고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책을 전격 발표해 비판을 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교육청과는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이라는 말.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전반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반발이 거센 데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거의 2배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상당수는 7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건강 모니터링 제도를 폐지합니다.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시작된 확진자 급증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2명 증가한 284명, 일주일 전에 1.94배, 2주 전에 4배 수준으로 지난 5월 18일 이후 74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이들 중 80세 이상이 132명, 70대가 63명으로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고령의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위중증 위험이 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된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됩니다.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던 구분을 없애고 확진자가 원할 때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겁니다. 직접 재택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집중관리 의료견을 들었더니 지금은 차라리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여러 건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역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 스스로 포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더욱 막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가동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해야겠죠. 정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와 119를 통한 병원 이송으로 모니터링 폐지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요즘 텐트 대신 차에서 자는 차박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바닷가에서 차박을 하다가 잠이 든 사이 물에 잠겨버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나란히 세워진 SUV 차량 2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한 대는 뒷트렁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차를 대고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을 하고 아침에 깨보니 물이 바퀴까지 차오른 겁니다. 부랴부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게 알아챘다면 물이 차 안까지 들어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인근 항구에서도 경사로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 관광을 하고 온 사이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해안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급하고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 묻히라 생각한 곳에 금세 물이 차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6월엔 인천 옹진군에서는 한 달 새 3차례나 차량이 갯벌에 빠지거나 밀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침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차를 주차하기 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조와 간조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돼 갇혔다면 차량 옆유리의 모서리 부분을 강하게 때려 깨트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타격할 수 없는 물건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차 안에 물이 더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차량 내외 부위 수위 차이가 30cm부터 이내일 때 쉽게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갯벌 체험 등에 나섰다가 바닷물에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충남 서천에선 가족과 여행을 온 6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돼 어망 부위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